집안의 기둥이 망해도 단단하게 세워져야 한다고 하던데 우리 친정아버지는 조금은 아니 상당히 팔랑귀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아빠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은 다 해보려고 하지 않는 생각을 했고 남들의 말에 휘둘리고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오셨습니다. 단순히 사람이 조금만 더 진중하고 자신의 의견을 확고히 들고 가는 사람이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참이었지만 친정아버지의 팔랑귀 덕분에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기둥이라 함은 자기 고집이 강해서 남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의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유, 그렇게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네요. 팔랑귀가 딱 어울리는 수식어가 있죠. 저희 가족들끼리 친정아버지를 함께하며 함께 노는 아저씨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부르는 별명이 덤보인 이유는 귀가 매우 크고 펄펄이는 코끼리 캐릭터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습으로 유명한 덤보 때문이었습니다. 이 별명은 우리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팔랑귀가 얼마만큼 되나요? 만약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보통 땅 한두 푼 사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있는 큰 땅을 사겠죠. 물론 큰 땅을 사되 비용은 내야겠지만 그냥 돈을 투자하고 보지는 않을 거예요. 지방에는 목 좋은 위치도 많이 있고 개발 가능성이 있는 땅을 공부하고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와 주변 친구들은 그냥 어디선가 들은 얘기로 좋은 땅이 있다면 그냥 돈을 들이지 않고 떼고 보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땅을 조금 사면 아파트가 들어설 것 같다고 하면 땅값을 부풀리는 겁니다. 부르기가 금방이라 이미 비싼 땅이기는 하지만 왕십리에서 마장동으로 빠지는 쪽이 있지. 그쪽이 노다지야 식당이 조금만 사놔도 내 자식들을 배불릴 수 있는 기회라고 하던데. 에휴, 아니야. 중국 동쪽에 땅을 사는 게 좋다고 했다니까. 아이, 거기가 또 뭐가 들어선다고 하던데. 아무튼 서울 땅값이 비싸긴 해도 조금씩 몇 명이 이런 식으로 투자해도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우리처럼 알게 모르게 있다는 듯 없는 듯 그런 식으로 땅을 사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다. 정말 제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런 식으로 좀좀다리로 땅을 사오셨어요. 아니, 이왕 사실 거면 조금 큼직하게 투자를 하던가 몇 평 쪽에서 사오셨으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땅이었지만 모아서 큰 땅을 사서 집을 짓든 건물을 짓든 하다못해 주차장으로도 쓰든지 해야 할 것이 아니겠어요. 동네마다 이건 뭐 어떤 데도 쓸 수 없을 만큼 작은 땅들을 샀는데 그게 또 가치가 있는 땅이면 모르겠어요. 서울에만 존재하는 땅이지 평수 자체가 작아서 가치는 방언인 땅들이 있죠. 아, 근데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세금은 정말 칼같이 걷어가는데 그 작은 땅을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내라고 하는데 이건 뭐 땅을 살 때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아버지가 10년 전에 산 땅들 말이야. 아무짝기도 쓸모없는 것, 그게 언제까지 들고 있을 건데요? 그냥 대충 팔아버리고 정리하세요. 무슨 땅을 가지고 돌게 자리턱한 토지를 살 가지고는 아요. 그거 다 무용지물이라고요. 제발 남들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가족들 말 좀. 내가 뭘 몰라서 그래? 땅들이 말이야. 아주 가치 없는 작은 땅 같아도 나중에 재개발 구역에만 선정되면 대박이 나는 거라니까. 그 땅이 포함되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친정 아버지께서는 나름 기대에 부풀어 계신 듯 했지만 그 땅이 언제 재개발이 될지 알고 기다리겠죠. 근데 여기서 더 웃긴 건 그 땅들을 나라에서 도로로 쓰겠다고 한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짜투리 땅에 도로가 들어설 필요가 있다고 훌라당 가져가 버렸어요. 뭐랄까, 세금을 면제받는 대신에 우리가 나라에 빌려준 셈이긴 한데 그 땅을 나라에 팔아치우는 것보다 나중을 생각해서 대여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나라가 가져간다고 보상을 해줘봐야 얼마 안 되기에 공시가로 아빠가 보유하고 있는 그 땅이 있어서요. 나중에 개발이 될 때에는 제 아들의 아들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내가 정말 답답해서 아빠가 팔 생각이 없다고 하니까 뭔가 더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가지고 있는 게 더 손해가 간다는 말이에요. 너무 과장된 꿈을 품고 돈을 땅에다 버린 건지? 에이,
나는 그 이후에 자잘한 땅에는 투자를 안 하는 거 몰라서 그렇냐? 나중에 정말 크게 손해볼 텐데 걱정 말라고 하니까 그 땅은 그냥 버려진 채로 두고 말이야. 도로로 사용되는 땅을 누가 살 것 같아. 나라에서나 농부들이 군침을 흘리겠지? 그냥 놔두고 보자. 아들의 아들이라도 재개발될 때에 수익이 남을지 누가 아냐. 그러면 증주 할아버지가 준 집이라 하고 감사하며 살 것이다. 이것이 빙산의 일각이다. 일각이랍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짜투리 땅들이 좀 있었고 친정아버지의 파란 머리 때문에 손해보는 일들도 꽤 있었어요. 아무튼 제가 고등학생 때의 일이었는데 이제 제가 나이도 들고 하면서 세월이 무색하게도 흘러버렸죠. 친정아버지께서는 일선에서 자리를 물러나시게 되셨고 친정어머니와 함께 노후를 즐겁게 보내시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물러나 월급이라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돈을 펑펑 땅에 버리면서 좋다는 것들에 투자를 하기가 겁이 나시는지 뭔지 더 이상 투자에 몰두하지 않으셨죠. 물론 성공한 투자가 있으니까 노후도 여유롭게 나름 서울 외곽에 집 하나를 짓고 계시지만 망한 투자가 좀 더 많았기 때문에 이빨 빠은 호랑이처럼 조용히 친정어멜리 말을 잘립니다. 들으면서 살고 계신 나이답게 역시 마누라의 말을 듣고 사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마누라가 시키는 대로 마당에서 잔디를 뽑으면서 살면 낙이 있습니다. 때로는 낚시도 다니면서 여유를 즐겨 몸도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너희도 엄마의 말 잘 듣고 잘 살아야 돼. 자다 떡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저는 36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양과 부모님의 도움 없이 결혼했는데 결혼할 때 시댁의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친정에서도 따로 지원을 받지 않았어요. 서로 잡음이 나오는 것보다는 둘 다 도움을 받지 않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 집에서 딱히 뭘 해줄 수 없어서 저희 집에서 부지런히 살고 있어요. 저희는 서로의 도움 없이도 어렵더라도 한마디씩 쌓아 올려보자는 마음으로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앞두고 우리 신우가 웨딩 플래너로 일하고 있어서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결혼에 대해 처음 시도하는 만큼 해당 분야를 잘 몰라서 그냥 신우가 시키는 대로 따르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웨딩 플래너들의 작전이 신기해서 시작은 식장에서부터 스튜디오까지 진행되어 새로운 커플들에게 특전을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신우가 알려준 대로 가능한 곳은 특전으로 처리하여 결혼식에 꽃을 추가했습니다. 비용이나 추가 스냅 코스트와 같은 것들을 말해도 거의 공짜로 아주 적은 돈을 지불하고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예산이 크지 않았지만 70%에서 80%의 비용을 절약해서 결혼식을 열었기 때문에 완전히 거부한 것처럼 보일지도 몰랐어요. 예를 들어 예식장 같은 곳들도 홍보를 하면서 50% 할인을 받을 수 있었죠. 너무 감사해서 신우에게 선물을 하나 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절약한 비용만 따지면 신우에게 제일 비싸면서 명품으로 유명한 댁을 선물해야 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남편과 저는 돈이 없이 시작했거든요. 아이고, 형님, 정말 감사해서 명품 백이라도 선물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해서 죄송해요. 우리가 절약한 만큼 혼수를 준비해야 하다 보니 비싼 걸 준비할 수가 없네요. 정말 그렇지요. 면목이 없어요. 나중에라도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고 준비하도록 할게요. 내가 뭘 바라고 이렇게 해줬겠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내 동생 부부가 지원 하나 없이 결혼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나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거예요. 내가 뭘 바라는 거였어서 그랬겠어요. 그냥 둘이서 옷은 두 해 값을 잘 살고 나 선물 사줄 돈으로 가전제품 하나 더 들을 생각을 했었어요. 명품 백팩 그게 뭐예요? 아무자기도 쓸모없어서 좋은 옷 한 벌이라도 해드리고 싶었는데 당장 우리 부부가 살 신혼집을 구할 돈이 부족해서 월세방을 구해 사는 처지에 그럴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고민을 오래 하다가 소정의 감사 인사를 해야겠다 싶어서 백화점 상품권으로 50만 원을 해드렸어요. 사실 그 50만 원도 저희에게는 큰 돈이었지만 마음은 정말 500만이었어요. $1짜리 선물을 드려고 했어요. 제 마음이 전달됐는지 신우는 받아주셨고
저는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신우와 마음을 터놓고 정말 친한 자매처럼 지낼 수 있었어요. 우리 남편이 신우에 대해 껌뻑 죽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릴 때 목숨을 살아낼 때 신우한테 빚을 졌다고 언급했어요. 누나와 잘 지내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어렸을 때 자전거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었는데 누나가 막아준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아파트 지상 주차장이 존재했지만 차들이 엄청 많이 다녔던 시절이었어요. 내가 과장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누나가 몸을 희생해서 나를 보호해 주었어요. 누나가 그때 다리를 부러졌거나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남편은 항상 신우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슴속에서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끼는 듯했죠. 아무튼 누구보다도 각별한 사이에 마음의 빛이 있는데 저까지 이렇게 도움을 받았으니 신우가 정말 천사처럼 보이더라고요. 사실 양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더라면 더 이상 편할 텐데 시댁의 형편은 그냥 그랬고 우리 집에서도 사실은 우리 부부를 도와주시려면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결혼 당시에는 팔리지 않는 자투리 땅만 가지고 계셨고 부모님의 노후 생활을 하느라 써야 할 돈들이 있었는데 집을 사달라고 할 수도 없었고 거기다가 부모님께서 외곽에 집을 지어 이사를 가셨기에 돈이 많이 부족했어요. 상황은 매우 어렵고 부모님께서는 부족하면 사용하라고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 돈으로 집을 구입할 수 있을까요? 현재 1000만 원짜리 보증금을 내야 하는 원룸도 찾기 힘든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집을 구할지 모르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중소기업 전용 전세 대출 등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여 안심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금리가 높고 대출 한도도 생각보다 낮아서 어렵습니다. 우선 월세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서 부부로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작으로 인하여 우리 신우가 신혼집에 필요한 가구 등을 많이 사주어서 고맙습니다. 결국 살림을 시작한 시우의 지혜로 우리가 어떤 것이 정말 필요한지 알게 되었는데 너무 고마웠습니다. 날이었던 어느 날 제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특별한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편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나 이제 한 학기를 남겨두고 있잖아. 휴학했어요. 대학 시절 동안 어학연수를 못 가서 그게 참 아쉬웠어서 이번 학기는 휴학하고 어학연수를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 말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무엇이든 제게 미리 말하고 함께 결정해야 할 것을 거치지 않고 이미 휴학을 결정해버렸고 어학연수 계획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기에 더욱 놀랐어요. 그런데 더 기분이 상한 건 어떤 결정도 사전상의 없이 끝끝내 내게는 알리지 않은 채 시어머니에게 이런 고민을 말했다는 점이 서운했어요. 어학연수를 안 가는 것은 아니라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학창시절에 결정하고 나서야 하는 일이죠. 졸업 후에 그러지 않으면 계획이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얼마나 자고 경비가 드는지 알려줄래? 엄마가 돈을 태워줄게. 정말 고맙다. 결혼을 했으니 엄마가 지원해 주겠어. 끝났다고 생각했지? 다음 주에 계획한 것을 설명할 테니 약 6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어. 그래, 내가 내 자식을 가르칠 거고 남의 자식은 가르치지 않을 건다. 계획 없이 잘 세우고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고, 알았지? 남편은 자신의 엄마에게 감사의 말을 거듭했어요. 기분이 아주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저한테 미리 말하지 않았고 제가 몰랐던 계획이어서 영 아쉬웠어요. 그때 집으로 돌아와서 결혼 후 처음으로 싸웠어요. 휴학을 하기 전에 나에게 먼저 상의를 해야 할 거 아니냐? 어떻게 말없이 휴학을 할 수 있어? 그리고 학년수도 그래? 나하고 먼저 얘기를 해야 어머니께 말씀드려야지. 나 정말 너무 서운해. 나는 별 뜻은 없었고 휴학 후에 어학연수는 원래 결혼부터 엄마와 이야기했던 부분이라 당신한테 말하는 걸까 막았어. 그리고 다 같이 있는 자리니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이런 말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 당신이 왜 서운한지 이해가 안 돼. 내가 당신한테 뭐야? 내가 누구야? 나 당신 와이프야.
어떻게 당신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의는 나랑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당신이 중요한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 엄마도 중요해.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둘 다 처음 듣는 얘기인데 뭐가 그렇게 서운할 일이야? 제 서남 여러분은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억지로 받아들여야 해? 부부 관계에서 소통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에게 중요한 일을 먼저 일어나기 전에 이야기하는 것이 올바른 만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서운한데 남편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서 논리적으로 대화를 못하고 끝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어학연수를 떠나야 하는 날이 돼서 시어머니와 함께 공항으로 가서 남편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은 복도 없지, 처가가 돈이 많아서 처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없고 어학연수 비용도 안 내줘서 외국으로 떠날 때 나와보지도 않고 아이고 그런 건 다 잊어버려. 남편은 제 게으름을 조금 보다가 그런 말은 그만하라고 어머님을 진정시키는 것이 옳지 않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이 엄마인저에서 아이 엄마로 변모되는 한 가지 예시가 아닐까요? 사람들아 조용히 해.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있으니까 되는 거야. 어제 우리 엄마 아빠는 인사를 나눴어. 우리 집에 오셔서 그분께 용돈도 주시고 음식도 사주셨어. 오늘은 어머님이 오실 테니까 오지 말라고 하셨어. 알았어. 누가 불렀냐고? 왜 갑자기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지 몰라. 우리 아들이 잘 다녀왔다고 연락해 줄 테니까 알았지? 아이야, 엄마 그만해. 왜 감정을 상하게 말을 해? 나 들어가 볼 테니까 세 사람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집에 잘 들어가. 남편이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하니 서둘러 떠났어. 그때 확실하게 느낌이 왔어. 어머님이 날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어. 결혼할 때는 아버지의 의지에 따라 우리를 결혼시키기 위해 마음에 들지 않는 나를 받아들인 것 같아. 우리 조부모가 그렇게 잘 살지 못해도 어머님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 같았어요. 저희 친정이 잘 살지 못해도 도리는 지키고 살았습니다. 잘 사는 시댁덕을 볼 생각일 줄 없고요. 저희 친정은 남편에게도 더 해주려고 했어요. 차도 바꿔주었고요. 아버님이 떠나시고 건강이 상할까 봐 한약도 지어주었고요. 저에게는 항상 혼자 남은 시어머님께 잘하라고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저렇게 오해하시고 모욕하시니 저는 너무 억울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출국하자 어머님은 뒤도 안 돌아보고 신우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확 느꼈어요. 앞으로 시댁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요. 역시 신은씨구나. 내가 그동안 어머님을 좋게 봤구나 했습니다. 그때서야 어머님을 좀 파악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남편은 6개월 동안 공부해야 해서 졸지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나름 잘 살아내기 위해 남편이 없는 6개월 동안 자기계발을 위해 자격증 학원에 등록하고 필라테스 수업도 시작했습니다. 바빠서 남편 생각이 덜 나겠지만 시간이 빠르게 흘러갈 거라서요.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혼자 있다 보니 어머님이 자주 찾아오셨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반찬을 해주신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반찬도 많이 싸다니고 오셨어요. 물론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의 작품이긴 하겠지만 챙겨주시는 마음이 감사했어요. 어느 날은 한약을 먹으라고 몸 관리를 위해 한의원에도 데리고 가주셨습니다. 주셨어요. 혼자서도 잘하려면 일단 몸이 건강해야 해요. 혼자 있는 사람들을 보면 혼자니 대충 먹어서 건강이 안 좋아지더라고 하더라고요. 혼자일수록 건강 잘 챙겨야 한다는 걸 알았니? 아내, 어머님 감사해요. 이렇게 저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대충 먹지 않고 잘 챙겨 먹을 거예요. 우리 애가 없으니 내가 시험 잃어서 너를 챙기는 건 당연하죠. 혹시라도 혼자 있을 때 어렵거든 말해도 돼. 나도 며느리랑 모녀처럼 지내고 싶어. 살가운 어머니의 말에 소름이 좀 돋았어요.
며느리와 모녀처럼 지내고 싶다니 그동안 저한테 오만한 신경질을 낸 건 시어머니입니다. 저희 친정 무시한 것도 어머님이세요? 그런 일을 생각 안 하고 갑자기 친근하게 들어오시니 저는 너무 이상하게 생각되었어요. 혼자 있던 지금까지 저한테 보여준 태도는 정말 매우 나쁜 시어머니와 다름이 없었는데 병주 약 주는 건가요?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처럼 대하는 이유가 궁금해졌어요. 이 정도면 저한테 무슨 부탁할 이유라도 있어야 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 어머님이 저한테 잘해준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시댁으로 불러주셨고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시듯 반갑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맛있는 냄새가 가득하고 식탁을 보니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만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너 혼자 지냈는데 걱정이 돼서 불러줬어. 뜨끈한 밥이라도 먹이려고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 아들을 다리로 보내놓고 내가 너 걱정해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 어머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건 잘 챙겨 먹는데 운동을 해서 그런지 자꾸 살이 빠져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응, 아니야. 우리 집 아줌마가 오늘 신경을 써서 차리셨다. 내가 했어. 먹어봐, 아주 맛있을 거야. 음식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밥을 먹는 내내 재밌는 얘기도 해주셨고요. 저도 일상의 대화를 나누며 정말 즐거운 저녁 시간이 보냈어요. 음식을 다 먹으니 어머님은 후식을 준다며 저에게 소파에 앉아 있으라고 했어요. 그때 신우가 퇴근 후 집으로 들어왔고 간단히 손만 씻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잘 깎은 과일과 차를 내오신 어머님은 제 앞에 앉으셨어요. 무언가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시는 듯 조심스럽게 말을 하셨습니다. 네, 형님 말이야. 이번에 결혼하게 되었어? 날 잡고 조만간 상례. 아마 그때는 남편도 잠깐 들어와야 할 거예요. 그때 볼 수 있겠네요? 어머, 형님 축하드려요. 결혼하신다고 하셨는데 드디어 나를 잡으셨나요? 너무 축하드려요. 너무 행복하고 걱정도 되고요. 그래요. 원래 결혼 전에 고민이 많다 하는데. 아,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제 얘도 시집 가면 큰 집에서 나 혼자 썰렁하게 살아야 하는데. 네, 내가 들어와 살면 어때? 아, 외로워서 그래요. 아,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안 되겠어요. 어머님이 우리에게 신혼집을 주신 것에 감사하나요? 엄연히 생활 습관이 다른데 같이 살면 서로 맞춰가면서 곤욕이 보일 거예요. 감정도 많이 상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싫어요? 옳게 잘 생각해봐. 엄마 집에 살면 엄마가 밥도 다 해주고 청소도 다 해주고요. 아이가 생기면 아이를 챙겨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들어와서 살면 편한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깨어있는 분이세요? 젊은 사람들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분은 아닙니다. 형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어머니와 함께 살면 어머니가 저희를 도와주시는 부분이 많아서 편안할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조금 독립적인 성향이라 혼자 사는 것도 즐기고 집안일도 즐겁게 처리하며 잘 해내고 있어요. 어머님도 혼자 사시면 적응하시고 외로워하시는 마음도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어쨌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함께 하려고 하셨다는 점을 알아차렸어요. 제가 정중하게 거절하자 두 분께서 혹시 잘못된 말씀을 하셨다고 착각하실까봐 분명히 싫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표정이 매우 안 좋아졌어요. 그만 먹고 이제 돌아가야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내 시누이가 곧 결혼하는데 그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에요. 그 집도 우리 집 못지않은 집안이고 사잔에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글쎄요. 예단 목록을 보내왔지 오니 줄줄이 별별 것들이 다 적혀 있는데 그걸 다 해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도대체 얼마나 요구를 했길래 어머님이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좀 그렇네요. 한두 푼으로 끝낼 게 아니라서 아무래도 많은 돈이 필요해. 그래서 말이에요. 내가 너희 신혼집을 팔아서 돈을 융통해 주겠다.
아니면 너희 친정에서 돈을 좀 융통해 오던지 둘 중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서 시누이 예비시댁에서 받은 예단 목록을 저한테 내미는 게 아니겠어요? 아, 저는 좀 의아했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호화스럽게 생활을. 그 정도 금액이 없다고 하셔서요. 그래서 저가 물었습니다. 아, 저 형님, 결혼을 제 엄마가 도와주는 의무는 없지 않나요? 예단은 어머님이 해주셔야죠. 그런데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먹고 살 수 있게끔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으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부자처럼 살면서도 돈이 없다니요. 이게 벌써 너 시댁 재산을 노리는 거니? 그 돈은 주식으로 다 묶여 있어서 쓸 수 있는 돈이 한정적이고 주식을 팔 수도 없는 거라서 현금이 없어요. 아니네, 그런가요? 그런데 어머님, 저는 저희 신혼집을 빼는 것도 저희 친정에서 돈을 가져오는 것도 둘 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머님, 저희 신혼집은 어머님의 집이 아니에요. 저희 둘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산 짐들이 다 있는 우리 집입니다. 결혼할 때 혼수나 예단하지 말라고 하셨었지만 혼수는 다 해왔잖아요. 어머님은 정말로 신혼집만 얻어주셨고 그러니까 집에는 손댈 수 없으시면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딸이 시집 가는데 혼수는 해야 하지 않냐며 남들처럼 똑같이 좋은 브랜드로 혼수 다 해왔습니다. 그러니 저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서 시댁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과 시누이가 제 뒤통수에 쳐다보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난한 년이 쓸데없이 자존심만 세네. 아우 더러워. 예전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점점 갈수록 미운 짓만 해. 어떻게 사람들 앞에 저런 말을 할 수 있나요? 필요할 땐 그렇게 알랑방귀 꼬셔놓고. 너무 서러워요. 그날 밤에는 많이 울었습니다. 새벽까지 울고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전화했고 새벽까지 계속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제 기분이 파악되자마자 연락이 왔어요.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할 필요가 있어서 그날 어머님과 있었던 일들을 다 전했어요. 집 이야기부터 더러운 말까지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말을 했다는 것에 정말 놀랐고 상처를 받았어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눈물이 나왔고 남편도 놀랐어요. 자기 엄마가 그 정도를 할 줄은 몰랐기 때문이에요. 알겠어요. 저한테 모욕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설명을 듣고 나니 믿게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께 전화해서 당신에게 그러지 말라고 지시하겠고 단속도 잘 지킬 거예요. 많이 속상했어요. 엄마를 대신하여 사과할게요. 남편하고 통화라도 해야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역시 모든 감정 문제는 대화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마음이 풀리니 이상한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많이 속상해서 잠을 못 잤네요. 마음을 푼 후 눈을 감아보세요. 내일도 회사에 가야 하니까 더 자야겠네요. 아침에 전화드릴게요. 당신, 지금은 점심시간이에요. 아니요, 지금은 12시예요. 아, 아니에요. 당신이 말한 것 같아요. 당신이 자서 일어나면 아침이 돼요? 그때 되면 다시 전화할게. 나는 점심을 먹고 잠시 쉬려고 해, 그 말이야.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 이상한 느낌을 자세히 파헤칠 기분은 아니었어. 별 의심도 하지 않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때쯤 남편에게 전화했더니 받았어. 마치 업무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목소리도 통쾌하고 주변 소음도 꽤 났어. 전화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많이 들렸고 그래서 의아해서 물어보았어. 아, 그러는데 주변 소음이 아주 심하네. 지금 거기 새벽이 아니야? 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무슨 일이야? 내가 다니는 학원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전화 영어도 하고 있어. 선생님들 목소리도 들리니까 그런 거야. 아, 그렇구나. 다들 고생이 많네. 낮에도, 밤에도 열심히 하시네. 알겠어. 그럼 난 전화를 끊을게. 어서 쉬어.
무언가 이상한 게 있었지만 잘 모르겠어서 콕 집어서 이상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남편이 말한 대로를 믿기로 했어요. 남편 말을 믿어야지.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그 사이 시어머니는 우리 신혼집을 금매로 내놓았다고 통보해왔어요. 네,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너희 신혼집을 금매로 내놨다 하면서 벌써 집을 찾아오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네요. 조금 있다가 전화해서 간다면서 컨택 번호 주셔서 문 좀 열어주고 그 집을 깨끗하게 치워놓고 잘 보여줘야 해. 부모님께서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너는 시댁에 들어와서 살면 된다고 했잖아요. 왜 사람을 짜증나게 하면서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했는데도 어머님은 제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죠. 어머님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고래고래 소리로 뭐라고 말씀하셨지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말 미쳤어요. 제가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아요. 분명 쟤를 괴롭힐 것 같아요. 이런 집에 머물며 제 마음을 힘겨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시댁에 살게 되면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께서 모르는 큰 사건이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미리 집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셨던 며칠 전에 있었던 일 때문이에요. 어느 주말이었는데 다른 지역으로 친구를 만나러 갔었어요. 거기서 남편과 닮은 사람을 봤는데 왜 자신이 아는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면 관심이 가는 걸까요? 외모만큼이나 체형과 자세까지도 남편과 무척 비슷해 눈을 떼기 어렵더군요.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있었지만 아이고 글쎄 남편과 너무 닮은 것 같다며 세상이 정말 황당한데 제 남편이 맞는 것 같아요. 여보도 맞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니, 당신은 토론토에 있어야 할 사람인데 여기서 왜 있어? 아이고, 여보, 아니, 당신은 여기서 왜 있어? 여긴 어떻게 온 거야? 못하고 왔어. 쟤를 알아본 남편도 크게 놀랐어요. 서로 길거리에서 반가운 인사조차 안 하고 서로의 존재에 대해 놀랍기만 했습니다. 아니, 내가 여기서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여기 어떻게 있는지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 미안한데 나 지금 일하는 중이야. 이따가 숙소에 가서 연락해도 될까? 아이, 지금 바빠서 빨리 가야 해. 미안해. 내가요? 다시 연락할 거예요. 남편은 제가 무언가를 알아서 급하게 어디론가 가야 하는 상황인 줄 알았는지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비싸고 멋지게 보이는 차를 타고 떠났는데 그 짧은 시간에 너무 놀라서 다리가 풀려서 결국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게 간신히 친구의 도움을 받아 겨우겨우 집에 들어와 누웠는데 그때서야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당신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 거야? 어학연수 안 간 거야? 토론토 안 갔냐고? 나 사실 학연수만 안 갔어. 토론토를 가긴 갔지만 며칠 여행만 하고 돌아왔어. 그 다음에는 아르바이트 하고 있었고 무슨 알바를 하고 다니는 거야? 왜 속았어? 차라리 그냥 집에 돌아와. 지금 어디서 지내고 계세요? 그냥 집으로 돌아와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아는 선배가 일을 도와달라고 했어요. 제가 원래 금융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 선배가 새로 일을 시작했는데 저도 같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금이 좀 필요해서 엄마한테 어학연습으로 돈을 빌린 거거든요. 지금은 엄청 잘 되고 있어서 조금만 더 하면 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엄마에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당신도 모르는 척하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줘야 해요. 가족들까지 속여가며 이런 짓을 하는 게 뭔가요? 설명하기가 조금 복잡한데 그냥 금융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 끝나면 알려줄게요. 그때까지 좀만 기다려주세요. 알겠죠? 정말 불안했습니다. 그날부터 남편은 전화도 하지 않더라고요.
인사도 잘 받지 않았고 받더라도 생사를 확인하는 정도로만 아주 짧게만 인사를 하고 끊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걱정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사이가 안 좋은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하기가 싫었어요. 그때는 시댁과 대화 자체를 하기 싫은 때였기 때문에 저는 혼자 끙끙 불평을 하며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한국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주말 아침에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고 보니 경찰이었습니다. 경찰, 안녕하세요. 여기 최동훈 씨 집 맞나요? 최동훈 씨 집에 계신가요? 안 계시면 좀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남편은 집에 없는데요. 무슨 일인가요? 저한테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경찰, 동훈 씨가 주가 조작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현재 피해 금액이 엄청나서 수배 떨어졌어요. 혹시 어디에 계신지 아시나요? 주가 조작이 아니라 인간 별거 다 하고 다니네요. 그 인간 어학연수를 간다고 부모한테 돈을 받아가고 온 가족을 속이고 와이프까지 속이고 한국에 있던 사람이에요. 일을 하러 온다고 조금 기다려 달라고 했어요. 참, 며칠 전에 다른 지역에서 주 던져버렸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거기에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경찰에게 듣기로는 그 인간이 해외에서 주가 조작 관련된 교육을 받았고 설계까지 했다고 해요. 한국에 와서 사기를 치고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받아서 주가를 조작하고 있다고 하고요. 투자금을 받은 사람들이 상당한 금액을 피해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런 일을. 전혀 모르는 시어머니는 저에게 집에 대해 계속 신경을 쓰게 만드신 것 같아요. 지금 집이 중요한 게 아닌데요. 너 왜 집을 안 보여줘? 내가 안 보여주면 내가 일 처리를 못할 줄 알아. 집 안 보고 사기로 했다. 너 시댁에 들어와 살 준비해. 그때 벌써 이혼 서류를 만들어둔 상태였어요. 남편을 만나면 이혼을 하자고 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이미 몇 차례 협의하며 이혼 이야기를 꺼냈지만 남편은 안 해준다고 했고 소송은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조정 이혼으로 마무리하려고 계획 중이었어요. 신혼집도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다 날리게 생겨서 제가 먼저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으려고 조정위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놓고 있던 상태였죠. 이런 사실은 꿈에도 모르는 시어머니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제 주변엔 계속해서 저한테 압박을 가하는 상황인데요. 제가 참을 이유가 있나요? 어머님께도 먼저 고지하고 있어요. 어머님의 신혼집을 금매로 팔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전시되게 안 들어가겠고요. 남편 일이 정리되면 그때 나가겠습니다. 그때 마음대로 하세요. 조만간 아들을 뉴스에서 보게 될 것 같으니 그때 이야기하면 되겠죠? 시어머니가 몇 번이나 전화를 해왔는데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를 개똥으로 보는 시어머니에 대해도 같이 대해주고 싶었습니다. 쟤도 어머님께 많은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자식 열보다 괴로운 일이 뭘까요? 그날을 위해 일하고 입 다 막아왔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아지자 남편은 도피할 곳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제게 전화로 자기를 도와주라고 말했어요. 마련했다고 알려줄 거라고 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이 모든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가서 설명하겠어요. 이 위기를 잘 넘기면 되는데요. 여보야, 제가 숨을 수 있을 만한 곳을 정해줄 수 있어요. 만약 제가 잡히면 정말 끝이거든요. 괜찮다면 한번 경찰이 찾아왔던 그 집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아직 경찰들이 한 명씩 우리 집을 지켜보고 있어서 안 되겠네요. 어머님의 집은 어때요? 거기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남편은 제 말을 믿고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곧장 경찰에게 알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반드시 봐야 할 것 같아서요. 회사에 반차를 써서 그곳으로 달려갔죠. 경찰들은 시어머니 집에 쳐들어가 남편을 체포했고 체포된 남편의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는 심장마비 증세로 앰뷸런스로 실려갔습니다.
신우는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어머님을 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가더라고요. 그 모습은 마치 가슴에 돌이 얹힌 듯 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이었지만 어머니가 그토록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벌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의 자식에게는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괴롭히다가도 결국은 자기 자식이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체포당하는 광경을 마주하게 되네요. 그래서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언행이 부메랑처럼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니까요. 남편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경찰의 질문에 황당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주가 조작이나 투자금 위치 등 이런 행동을 왜 했느냐는 질문에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이죠. 엄마가 돈을 주긴 하지만 그 한계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더 많은 돈을 만져보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주는 돈은 제한적이라서 많은 돈을 벌어보려고 이런 행동을 했다고요. 집에 있는 자식이 더 원하는 일 같아요. 어머니가 남편에게 주는 용돈이 월급 수준이라고 들었는데 그 돈으로만 생활을 해도 평생 일하지 않을 정도로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데요. 역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봅니다. 남편이 더 많은 돈을 만들어보고 싶다고 했다는 발언에 나도 모르게 호기심을 느꼈거든요. 통장 내역을 보니 용돈을 받을 때는 남들의 월급 수준만큼 받고 있었는데 그것이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게 맞겠죠. 모든 욕심은 우리 엄마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용돈을 쉽게 받다 보니 속이 쉽게 성해지겠죠. 더 많이 받고 싶으면 더 주고 하고 싶은 건 다 해주겠다고 했었는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그게 잘 풀리지 않으니까 얼마나 권태로운 생활을 할지. 엄마 때문에 살아왔겠지요. 정말 너무 생각이 어리지 않아요. 어떻게 자신이 잘못 생각한 걸 엄마 탓으로 돌릴 수 있나요? 거기에서 우정이 뚝 떨어져 버린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냥 어머님이 주신 돈으로만 살았다면 크게 힘든 일을 겪지 않고 탄탄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을 텐데요. 이게 어떤 삶을 말아먹는 일인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남편은 주가 조작 사건을 진행하면서 저와 조정이혼도 동시에 진행했어야 했습니다. 남편이 범죄자가 되는 것을 보고 무섭기도 했고 오만 정도 다 떨어져서 함께 있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되었으니까 제 분량을 챙기려고 조정이혼을 선택했고 변호사와 함께 원하는 부분을 잘 정리한 후 남편과 대화를 나눴어요. 다행히 예전부터 말했던 대로 수월하게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요렇게 해서 저와 그 집은 이혼하여 인연을 끊게 되었어요. 속 시원하게 남편과 정리하고 신혼집에 있는 짐을 챙겨서 일단은 친정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부모님께는 죄를 지었지만 그런 집에서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게다가 남편이 범죄자가 되었는데 아휴, 저는 결코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전 남편은 투자자들로부터 입은 피해와 벌금 등 많은 돈을 청산해야 했어요. 그 모든 죄의 책임을 전 남편 대신 이전 시어머니가 지게 했나 봐요. 신부이 시절 돈 문제 때문에 며느리 집까지 청산하신 양반이 도저히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신 모양이라 자신의 소유들도 팔고 명품들도 다 팔아 돈을 모두 보상했다고 해요. 그 동네 중고 명품점 사장님께서 전화로 전해주시신 사실입니다. 우리 집에 있던 명품들이 다 그 가게로 가져갔다고 해요. 들어왔어 아주 난리도 아니야? 그런데 다 좋은 급들이 금방 팔릴 것 같아서 나도 헐갑에 주진 않았어. 좀 짠하기도 하더라. 그렇게 사모님 소리 들었던 사람인데 아이 너무 크게 몰락하는 것 같아. 자기 딸 결혼시킬 때 예단비 부족하다고 며느리가 살고 있는 신우집까지 매수했던 사람이었어. 저는 조금의 연민도 없어요. 좀 생통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어머 그랬어. 아유. 자기도 마음고생 많이 했겠네. 고생했어. 지금은 이혼한 거 축하하고 이미 동네에 그 인간들 인간 말종이 하고 소문짝 났잖아. 하긴 그때 아들이 체포되어 갔는데 소문 안 나면 이상하지?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 저희 예전 신우는 어떻게 됐어요? 신우는 명품들 안 가져왔어요. 예단비 부족하다고 해서 물건들 팔 줄. 알았습니다. 그 여자 정말 웃겼어요.
처음에는 고가의 명품들을 모두 가져와서 제게 팔았는데 그러다가 파혼들을 당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남동생이 현재 수감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파혼들을 당하고 난 뒤 다시 돈을 가져와서 팔았던 가방을 다시 산다는 거죠. 대단해요. 엄마는 현재 모든 것을 팔아서 아들 값을 치르고 있고 누나는 그 가방을 다시 사는 거네요. 세상에 역시 제대로 된 집안이라면 이런 집안 사정을 알면 결혼을 안 시키는 게 맞는 거죠. 그나저나 정말 웃기네요. 가방을 다시 사러 가는 게 정말 대단하네요. 그랬더니 이전 시댁 동네의 중고 명품샵에 들렀는데 사장님과 한참 얘기했다고 해요. 얼마나 고소했는지 웃음이 나네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다가 그 집안은 완전히 망한 거죠. 참으로 이상한 일이네요. 고소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버지께서는 평생 자식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놓고 가셨다고 하니까 완벽하게 몰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건들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예전 시어머니를 직접 볼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과 재산 분할 때문에 만나야 했었는데 그분이 깜방에 있어서 이전 시어머님이 대리인으로 찾아왔어요. 예전에는 엘레강산 스타일이라고 했던 건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좋게 말하면 수수한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거짓인 거예요. 잘 지냈니? 얼굴이 좋아 보이네. 재산 정리하고 비 아프며 나도 정말 궁핍하게 살고 있어. 우리 큰애 소식도 들었니? 밥까지 당했어. 내가 정말 이 나이에 큰일을 치르고 있다. 보시다시피 난 돈 되는 물건들 다 팔아서 가방도 없어서 이렇게 후배로 빠져 살게 됐어요. 갖고 다니는 거 맞죠? 그래서 말인데 분할한 재산을 좀 더 줄여주면 안 될까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무슨 소리세요? 법적으로 제게 그 금액을 주라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주지 않을 시에는 또 다른 소송이 들어갈 거예요. 각오하세요? 아니,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알았어요. 알았어요. 내가 어떻게든 구해올게. 근데 오늘은 못 줘요. 어머님도 아들처럼 깜방 가고 싶지 않으면 빠른 시간 안에 그 돈을 마련해야 할 거예요. 둘 중 누가 지금 장난질을 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예전에 제가 아니에요. 이혼까지 한마당에 그 집 사정 봐주게 생겼어요. 재산 분할 내고하지 말고 소송하기 전에 돈을 갖고 오세요. 더럽게 굴지 마시고요. 그게 그분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돈을 어떻게 구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내 마음이 아파했던 거 알아? 내가 가진 새 집을 전세라도 내어 억만 원을 도와주지 못하냐는 거지. 형님이 그 집을 팔 때까지는 그냥 살라고 제안했어. 아파트를 팔 수 있는 때까지 5년이나 남았으니까 그 기간 동안 돈을 모아서 집을 샀거나 이사를 나갈지 마음껏 결정하라는 거야. 아니, 지금 우리 누나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는 말이야. 왜 이런 걸 말을 안 했을까? 아, 난 몰랐어. 내 목숨을 살려주고 내 편도 돼 주다 보니까 해줬던 건데 고속도로에 날 버리고 가겠다고 50만 원을 우리 부모님에게 드리는 게 아까워서 이런 놈 말썽 새끼야. 내가 살준 그 집 다시 가져가야겠어. 어디 한번 형님에게 가서 잘 말해보라고. 마누라가 고속도로 버리고 가겠다고 해서 이혼 당할 것 같다고 그 집이 이제. 그 집은 우리 누나가 살려고 해서 줬다고. 아, 누나는 그런 말 한마디도 없었는데 이게 지금 임기응변으로 나를 속이는 게 아니야. 너희 부모님이 너무 탐낸다고 해서 내가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 만약 그렇게 믿기 어렵다면 형님께 전화해서 물어보던가.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지 남편이 갑자기 신우한테 전화해서 이 모든 게 사실이라고 물어봤어. 그리고 차 안에 블루투스가 연결돼 있어서 신우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어요. 드디어 알겠구나. 아유,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마워. 덕분에 나도 남편에게 자랑도 하고 우리 애들에게 방 하나씩 장만할 수 있어서 행복해. 정말 내가 해준 것에 비해 받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염치가 없어. 그렇지 않아?
내가 내 옆에서 잘해줘서 고맙다고 꼭 전해줘. 토달지 말고 너무 고맙다고 말해주고 신우이의 전화가 끊어지자 하자 남편은 놀란 눈으로 바라보면서 저를 처음 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왜 말을 안 했어? 그것도 몰랐는데 내가 너무 한 것 같아. 나는 정말 미친놈이야. 일단 운전을 해야 하니까 병원에 도착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자. 당신이 우리 누나를 그렇게 챙겨준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정말 미안해. 내가 바보 같은 행동을 했어? 그런데 갑자기 왜 태도가 바뀌는 거야? 나보고 여기서 내리라고 택시를 부르든가? 알겠어. 형님 집에 가서 그 상황 설명을 하다가 진짜 화나게 될까봐 이렇게 행동했어. 당신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챙기는데 왜 이런 일을 했다는 게 모르는 거지? 정말 미안해.